这段视频表面上看是一位韩国学者在谈中美关系，语气平静，甚至有点劝架的味道。但如果你把它从头到尾听完，会发现他真正想表达的并不是中美谁对谁错，而是一个很多国家其实心里都明白，但不太敢明说的现实判断。中美之间并不是你死我活的敌我关系，而是一种高度纠缠、彼此制约，谁也离不开谁的相爱相杀式博弈。站在中国观察者的角度看，这段话的价值恰恰在于它不是从中国内部出发，也不是从美国官方叙事出发，而是来自一个被中美同时夹在中间的第三方国家视角。这种视角往往更冷静，也更残酷。一开场，学者就抛出一个相当反直觉的判断：美国和中国是一种卡特尔式关系。卡特尔通常用来形容大企业之间的垄断联盟，看似竞争，实则彼此依赖，共同维持一个高利润结构。把这个词用在国家关系上，本身就已经点破了一个关键现实：中美不是单纯的敌人，而是结构性绑定的对手。紧接着，他直接戳破了很多人对美国对华政策的误解。美国打压中国，并不是为了把中国彻底搞垮，真正的目的是想让中国听话。这句话可谓一针见血，道出了美国霸权思维的本质。这句话从中国视角看，其实并不陌生。从贸易战、科技封锁、金融施压到产业脱钩，美国的核心诉求从来不是消灭中国，而是让中国停留在美国可以接受的位置上。但问题恰恰出在这里，中国不愿意这么干了。这不是情绪问题，而是发展阶段问题。当一个国家的产业能力、科技积累、市场规模已经支撑它继续向上走时，再要求它永远当配角，本身就是不现实的。学者随后提出一个非常重要的结构性观点：所谓国际秩序，从来不是一个国家单打独斗建立起来的。世界级大国必须有竞争对手陪着一起走。这句话从侧面印证了中国的战略判断：全球格局早已不是美国一家独大的单极时代，多极化趋势不可逆转。中国作为世界第二大经济体，有权利参与国际规则的制定，而不是被动接受美国制定的游戏规则。中国不否认竞争的存在，也不回避与美国的博弈，但并不认为竞争就等于摊牌，等于你死我活。正是基于这种认知，中国对中美关系的定位始终保持着清醒的理性。 미국과 중국은 카르텔 관계다. 우리가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중국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미국의 말을 듣는 중국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죠. 국제 질서라는 것은 혼자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중국도 세계적 국가가 되려면 누군가 경쟁을 하면서 가야죠.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 중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중국은 接下来，他提到一个外界经常随口说，但中国自己极少使用的词 G2。在很多西方语境里，中美被称为 G2，好像是默认的两强格局。但中国自己并不喜欢这个说法，原因很简单 ，G2 的前提是 G1 已经存在，而 G1 就是美国。那意味着什么？意味着中国默认自己是老二。中国不接受这个心理定位，因为中国追求的是平等的大国关系，而不是美国第一、中国第二的从属关系。所以，中国更常用的说法是世界两大经济体之一。这并不是文字游戏，而是一种非常清醒的定位策略。它既不否认美国的现实地位，也不主动给自己套上挑战霸主的标签。从博弈角度看，这是一种避免过早触发正面冲突的理性表达。中国之所以有底气拒绝当老二，之所以能在与美国的博弈中保持战略定力，根源在于自身的硬实力：14亿人口，世界第3的领土面积，庞大的经济体量，这些都是中国的核心底气。但与此同时，也意味着对能源、粮食、原材料的巨大依赖。他给出了一组非常具体的数据：中国是全球最大的原油消费国，40%的天然气，70%的石油依赖进口，粮食安全同样承压，全球50%的猪肉消费集中在中国。这些数字从侧面印证了中美之间互相依存的底层逻辑。从中国视角看，并不是软肋，而是战略前提。正因为存在这些现实约束，中国不可能轻易选择与美国彻底翻脸。国际秩序本身就需要搭档。
우리 편하게 막 G2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G2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G1이 미국이고 이제 중국이 너는 2인자야 그러니까 중국은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항상 세계 대2대 경제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2대 경제체고 뭐 인구도 14억이고 영토도 세계 3위고 엄청나죠. 지하자원도 있는데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공급망이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세계 최대 원유 소비 국가인데 가스의 40%, 석유의 70%를 해외에서 도입을 해야 돼요. 사람이 먹는 식량도 문제인데 중국은 전 세계 돼지고기의 50%를 소비해요. 혼자 한 나라가. 돼지를 먹일 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료를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다시피 옥수수, 콩 이런 거. 그걸 다 어디서 갖고 와요? 미국에서 갖고 오잖아요. 국제 질서라는 것은 혼자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있으면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그럼 결국 중국도 세계적 국가가 되려면 누군가 경쟁을 하면서 가야죠. 그 미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但这种竞争对手的关系绝非简单的你追我赶，而是充满了复杂的博弈。在学者看来，美国对中国而言是必不可少的竞争对手。如果对手是一个明显更弱的国家，中国完全可以踩着它往上爬。但偏偏美国是一个在金融、科技、军事、规则制定上都极其强大的对手。这决定了中美关系只能是一边竞争一边追赶，除非中国主动选择彻底不跟美国玩了，但那样的代价显然不是当前阶段的中国所愿意承受的。和美国一起走，哪怕充满摩擦，好处依然更多。接下来他提到一个很多人忽视的细节，为什么美国连加拿大、墨西哥这些盟友也要不断敲打？原因很简单，中国企业把这些地方当成了绕过制裁的生产基地，这不是政治阴谋，而是企业理性选择。也正因为这种高度嵌套的结构，中国才不会轻易采取超出美国施压范围的极端措施。不是因为中国没牌，恰恰相反，中国手里的牌很多，比如美国国债，比如全球70%至80%的稀土控制力。但这些牌一旦全部打出去，就意味着彻底摊牌。只要没走到那一步，中美就必须在国际社会中继续一边对抗一边合作。这也正是卡特尔关系这个说法的真正含义。 가 미국보다 못한 나라가 있으면 이제 밟고 올라서겠지만 미국이 워낙 세니까 이거를 경쟁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미국이랑 안 놀아. 그러면 모를까? 그럴 거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과 같이 가는 것이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이 중국 걸 많이 사잖아요. 캐나다, 멕시코 우방인데 왜 때렸을까요? 중국 기업이 거기에 공장을 건설해서 우회 기지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압박보다 압박을 더 넘어서는 조치들은 하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미국 국채도 있죠. 그리고 전 세계 70-80%를 장악하고 있는 희토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희토류도 수출 통제를 합니다. 이런 거를 확 부면 더 이상 이제 미국과 결판을 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 아닌 다음에는 국제사회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미국과 중국은 카르텔 관계다.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어디에다 저걸 팔 거고. 그러니까 자세히 따져보면 서로 다 알면서 이런 겨루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 随后，学者进入美国内部视角。特朗普强调制造业被中国抢走，这是美国社会情绪的真实反应。美国指责中国技术盗窃、汇率操纵、不公平贸易，这些说法在美国国内有极强的政治动员效果。于是结论就变成了，要想恢复制造业，就得让中国商品卖不出去。关税成了最直接也最粗暴的工具。从中国观察者的角度来看，美国的这些指责完全是无稽之谈，是美国为了打压中国、转移国内矛盾而找的借口。现实是，美国自己已经不具备完整的制造能力，半导体设计在美国，制造却在台湾、韩国。美国没有制造业，却用关税打压供应链国家，结果是
连自己都被反噬。 그렇죠. 제조업을 뺏겼죠.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강조했던 거예요. 중국은 훔친 기술과 뭐 해킹한 기술, 지적 재산권을 무시한 기술, 불공정한 무역 관행, 환율을 조작하거나 비관세 장벽이나 이걸 더해서 국제 무역 질서를 깨뜨렸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됐고 미국의 일자리가 날아갔다. 그래서 이거를 원상태로 돌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요? 중국이 물건을 만들어서 제대로 못 팔게 해야죠.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한 거가 트럼프식 대중 압박이에요. 그 이제 제조업이 미국이 기초가 없잖아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것도 미국 기업들이 다 설계하잖아요. 그런데 매뉴팩처링이 안 돼요. 제조업 능력이 없어요. 이 제조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한국하고 대만이란 말이죠. 대만은 파운드리 분야에, 우리는 그 디램 뭐 이런 분야에. 그래서 여기다 주는 겁니다. 자, 미국의 제조업이 없는데 그 물건을 공급하는 국가를 관세로 압박을 하니까. 沃尔玛就是最典型的例子。沃尔玛60%的商品来自中国，美国卖给中国的是原油、设备，中国卖给美国的是日用消费品。这是一种高度不对称却极其稳定的结构。关税一来，圣诞用品、玩具、装饰品订单被大量取消。中国企业的第一反应不是抱怨，而是转向政府补贴、产业扶持、成本压缩。于是关税反而成了推动中国产业升级的外部压力。 그 대표적인 기업이 월마트입니다. 월마트가 미국의 이제 아주 그 대중적인 슈퍼마켓이잖아요. 여기에 대개 60% 정도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에요. 미국은 중국에 예를 들어서 원유도 팔고 장비도 팔고 이런 게 있는데, 중국은 미국에 파는 게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자파류.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적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뭐하러 중국산 인형을 30개씩 사느냐. 똑똑한 거 2개만 있으면 되지. 연말 미국 크리스마스 일종의 관련 제품들, 사실 가보시면 알지만 뭐 트리라든가 산타베어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미국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또 바비 인형 이런 선물하고 이런 게 전부 중국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지금 이 관세로서는 교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이 크리스마스 물건에 대한 오더가 이제 취소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제품은 우리가 최대한 경쟁력이 있으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주든 무슨 다른 형태를 통해서 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정부 집중 육성 산업이 되는 거예요. 视频提到彼得·纳瓦罗这位极端对华强硬派，在他看来，中国是美国生存级别的威胁。他的逻辑非常清晰，中国通过全球贸易赚钱，再用赚来的钱挑战美国的霸权，所以必须通过极限施压把中国压回去。但问题是，中国已经不是那么好对付的对手了。美国开始真正担心的是科技追赶，于是技术封锁成了新主线，而中国的回应被称为科技社会主义，集中资源，突破封锁。 이제 백악관 내 고문으로 이번에는 추대가 됐는데, 원래 일기 때는 이 백악관의 무역 제조업 담당 국장이었어요. 피터 나바로라는 이분. 이제 원래 샌디에고 대학의 경제학 교수도 했었고, 이분의 논리가 상당히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책도 하나 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날. 중국이라는 나라를 그대로 이렇게 놔두면 결국은 미국의 세계 주도적 지위가 손상을 입는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트럼프한테 얘기해서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게 한 사람이 나바로입니다, 사실은. China is the single greatest strategic and existential threat to this country. 그러니까 이 논리가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국제무역 질서를 깨트려서 돈을 벌었는데, 이 번 돈을 가지고 뭘 했냐면 중국은 미국의 국제 패권에 도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상 군사력, 달러 패권,
사이버 안보, 이게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중국을 미국에 다시는 도전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미국의 생각인 거죠. 근데 중국이 그렇게 만만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뭔 생각을 하냐 하면, 야, 이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과학기술로 저게 우리를 따라와 버리면 우리가 너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원천기술은 대부분 미국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통제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벗어나려는 중국의 시도가 바로 在机器人、无人机、通用制造领域，中国的市场占有率已经接近90%，价格低，性能稳定，规模巨大。这意味着，一旦战争形态进入无人系统时代，中国的工业优势将被放大。但学者也保持了冷静判断，从整体国力、军事投送能力看，美国依然占优，所以中国没有理由主动开启全面冲突。 로봇은 뭐 세계 최강이라고 지금 이미 알려져 있죠. 왜 그러냐 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로봇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연말까지 간단한 가정부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보급을 하겠다. 한 2천만 원 정도 될 거다. 그걸 사면 영구적으로 기본적인 청소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에서의 뭐 조립이라든가 이런 로봇이 세계 최강 수준입니다. 전투력, 군사적인 로봇, 드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최강이지만 보편적인 드론은 중국이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90%에 가깝습니다. 싸고 가성비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요, 이제 전쟁도 로봇이 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로봇 군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중국이 무슨 이제 큰 행사나 개막식 할 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죠. 로봇 개를 엄청나게 많이 들고 나와서 행진을 시켰잖아요. 사실 그게 발전이 되면 그게 다 병사 같은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일부 서방 세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다. 충돌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전체 국력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아직도 여전히 그 미국은 중국을 압도하고 있죠. 군사력도 그렇고요. 함정수가 적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이제 육해공 연합작전 능력이라든가 군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가 사실 미국이고요. 항공모함 전단도 11개나 가지고 있고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많죠. 중국이 미국과의 일전을 불사한다면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지금 싸울 이유. 美国财政部长耶伦也明确说过，打压中国不是为了让中国完蛋，而是为了让中国听话。但现在中国不愿意了，于是中美进入了一种长期的结构性的角力状态，既不彻底摊牌，也不真正和解。美元体系仍然存在，中国仍在其中运作，人民币体系尚未完全建立，这决定了中美只能共存。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중국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중국과 완전히 관계를 끊겠다는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나의 말을 듣는, 미국의 말을 듣는 중국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힘겨루기를 하는 거고, 이게 직접적인 뭐 군사 충돌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당연히 많은 국가가 추종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이 짜놓은 국제 질서라는 거는 단순히 미국이 힘이 세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미국이 제공한 시스템에 의해서 국제가 움직이는 게 많잖아요. 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도 미국이 그런 시스템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중국도 거기에 일원이에요. 중국도 달러가 있어야 돼요. 달러를 안 쓰고
뭐 유엔화를 쓰면서 하는 시스템이 수립이 될 수 있다면 그거는 중국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걸 좀 사다 써라는 얘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갖고 있냐면 니네 자동차만 팔지 말고 우리 것도 좀 사라. 미국 자동차도. 근데 일본은 뭐라 그래요? 살만한 물건을 수출하면 우리가 산다. 우리 게 더 경쟁력이 있어서 안 사는 건데 무턱대고 당신 걸 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은 제품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관세라는 게 매개가 될 수 있지만 이 관세를 통해서 모든 거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해놓으면 결국은 중국이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결국 미국을 압도하게 되면 달러 패권도 가져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군사력까지 증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미국의 세계적 지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은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극단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 긴장 관계와 견제 관계는 상수로 있을 거다. 더 이상 변수가 아니다. 미중은 항상 저렇게 견제와 갈등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극단적으로 뭐 미국이 이긴다, 중국이 이긴다 이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视频最后把视角拉回韩国，在学者看来，世界并不存在反美就是亲中，亲美就是反中的简单二元对立，国家必须根据具体议题、具体领域灵活应对。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어요? 사안별로, 분야별로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하는데 반미는 친중이고 친미는 반중이다. 이런 이분법은 없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고 한류라는 21세기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그럼 적어도 새우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새우는 자기가 헤엄을 못 칩니다. 그럼 우리가 적어도 큰 고래는 아니더라도 돌고래는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줄 서서 해결되면 줄 서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멕시코, 캐나다 얼마나 미국에 협조적이었어요. 일본, 그죠? 뭐 브로맨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아베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국가 이익 앞에 그런 건 다 없는 거예요. 미중 갈등은 승자 없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우리는 거기에 맞는 전략을 적절히 세워야 한다. 이렇게 站在中国观察者的角度，这段视频的最大价值在于它点破了一个被反复掩饰的事实：中美之间更像是一场没有终局的长期博弈，没有谁能轻易赢，也没有谁会轻易输。竞争会成为常态，共存是现实选择。这不是妥协，而是理性。